내일장 빨간펜 시간입니다. 세 가지 중요한 이슈 찾아보고요. 내일장 공략주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세 가지 이슈는 어떤 걸로 꼽아오셨는지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스페인의 어떤 구제금융이 좀 지연되고 있는데 그 지연되는 어떤 이유들을 한번 살펴보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국제 유가가 어저께 굉장히 급락했습니다. 이 급락에 대한 배경과 향후에 또 수렴이 될 거냐 이런 것들을 알아보겠고요. 최근에 이제 유동성 장세라고 해서 대형주 쪽에 관심이 굉장히 많은데 오히려 오늘 대형주들 많이 내렸고 중소형주가 올랐습니다. 대형주와 중소형주가 과연 이제 어느 쪽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가 이런 거 알아보겠습니다. 네, 주변 지표와 시장 흐름 함께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첫 번째가 이제 스페인입니다. 이 구제금융을 한 해 만에 말이 많아요.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 미칠 영향이 어떤 건지 좀 분석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ECB하고 FRB에서 지금 금융 그리고 완화 정책, 이제 양적 완화 정책을 실시했고, 사실은 뭐 스페인은 ECB에서 양적 완화에 대한 어떤 이런 그 흐름 때문에 중요한 어떤 의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ESN의 어떤 헌재의 어떤 독일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이 난 이후에 지금 현재 아주 구제금융을 신청하지 않고 있으니까 여기 부담이 되는데, 이게 이제 채권금리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잘 안 내려오니까 내려오던 것이 다시 반전해서 잘 안 내려오니까 혹시 다시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 때문에 부담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큰 이유는 그렇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 지금 현재는 남아 있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경제적인 어떤 규모로 보면, 경제적인 어떤 흐름이라면 빨리 구제금융을 신청해서 민생을 일단 살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이제 데모하고 있죠. 이쪽에는 뭐 안 좋은 쪽이. 그런데 사실 라오이 총리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현재 구제금융을 신청했을 때 어떤 표를 받지 못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치적인 어떤 결단 때문에 미뤄지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마 10월 달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국채가 다시 돌아오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에는 이 끝나자마자 바로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첫 번째로 이제 스페인의 어떤 국채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의 어떤 표를 한번 보시면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7% 정도 넘던 어떤 자리가 지금 5%에 와서 반전했습니다. 그래서 6%를 넘어가니까 지금 현재 매도 압력이 굉장히 셌고, 이제 5.69%로 마감이 됐는데요. 이런 어떤 흐름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권역에 들어왔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보겠고, 이 흐름은 정치적인 어떤 결단이라면 시간을 끌 거니까 계속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 계속 이렇게 반복하면서 우리 시장을 괴롭힐 거다 이렇게 보겠고요. 다음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차트는 스페인의 국채 월별 도래액입니다. 이 도래액이 만기 도래액인데 9월 달에 돌아오는 도래액은 많지 않습니다. 근데 10월 달에 굉장히 많은 액이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10월 달이 가장 문제이고, 10월 달에 정치적인 어떤 이슈가 있기 때문에 10월 달에는 그 이슈가 바로 끝나자마자 스페인의 어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구제금융을 신청하게 되면 일단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오히려 주가에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스페인의 어떤 문제는 지금 잠시 수면 이하로 들어가 있는 거지 완벽하게 지금 이제 해결된 건 아니다 이렇게 보겠고, 요거는 10월 달까지 조금 더 계속 가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제금리 추이도 계속해서 좀 시장이 바라보고 있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10월 정도 되면은 여러 가지 국제 상황이나 이슈들이 좀 마무리가 되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방선거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 이슈들이 다 끝나서 만약에 IMF와 조건이 맞아서 구제금융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되면 미칠 영향은 어떤 건가요? 예,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주가는 굉장히 급등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이탈리아나 이런 것들이 또 12월 달에 만기가 있지만, 현재 어떤 이 흐름만 해결되더라도 탄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오히려 불확실성의 해소로 좀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두 번째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유가는 또 간밤에 급락을 했는데 여러 가지 배경이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예, 소부 텍사스산 중진류가 92달러로 급락했습니다. 3일 연속으로 내렸는데, 처음에 내릴 때는 전량유를 이제 비축유를 방출하겠다는 얘기했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사실 원유 재고량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3억 6,700만 배럴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공급량이 많다 이렇게 보고 급락했는데, 여기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어떤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국제유가라는 것은 사실은
결제를 달러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달러의 어떤 인덱스가 다시 강화되는 어떤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의 어떤 자금이 유동성이 어떤 보강이 되는 어떤 이런 속도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의 어떤 유동성 장세를 기대했던 어떤 세력들이 빠져나갈 수가 있고 상품 시장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어떤 흐름이 나올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볼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우선 차트를 볼까요? 우선 국제유가와 엑슨모빌의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사실은 국제유가와 엑슨모빌은 미국의 시가총액 2위 종목인 엑슨모빌의 어떤 움직임에 따라서 같이 연동하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국제유가가 급등하다가 3일 연속 내리는 어떤 속도가 굉장히 강하게 내렸는데 마찬가지로 엑슨모빌이 같이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 주가가 이렇게 내리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내리니까 당연히 지수가 떨어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보면 리스크 온 시대로 오는 어떤 이런 과정이 조금 딜레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흐름은요, 달러 인덱스와 국제 유가의 관계입니다. 하단에 지금 현재 그 일봉 봉 차트로 나타내는 것이 지금 현재 달러 국제 유가이고 선 차트는 지금 달러 인덱스입니다. 달러가 결제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유가가 올라가면 달러가 떨어지는데 이 달러는 아래에서 반전의 고리를 들고 어저께는 같이 내리는 어떤 이런 시장 흐름이 나왔다. 네. 이게 달러는 원래의 자리를 같이 내려가려고 하고 지금 현재 유가는 아래로 내렸다면 지금 현재 하나는 바로 진다고 생각하면 유가는 지금 현재 더 이상 잘 빠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종목이 이제 원유에 대한 어떤 그 우리 텍사스산 중진류를 비상업기관의 순수 포지션입니다. 이 종목은 이제 뭐냐면 그 상업기관들은 지금 현재 원유를 가지고 해지 포지션을 가지고 있고 해지 포지션이 없는 이렇게 보니까 스펙성, 투기성의 어떤 포지션을 보면 원유는 가격은 떨어지는데 지금 위에 있는 어떤 흐름이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가 매수의 매수 포지션이고 아래 파란색은 매도의 포지션인데 매도의 포지션과 매수의 포지션이 지금 현재 매수가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아직까지는 매도가 줄긴 했지만 매도가 늘어나는 어떤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 완벽하게 어떤 투기성의 어떤 포지션 자체가 네트 포지션이 매수로 전환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쇼포들이 지금 현재 강하게 누르고 있는 어떤 이런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시장의 어떤 유동성 랠리를 조금 발목을 잡는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앞에 두 가지 이슈를 살펴보니까 스페인이나 국제유가 뭐 결국에는 해결될 문제고 국제유가도 다시 오르겠지만 단기적으로 좀 시장을 잡고 있다는 이 말씀이신데 그렇다면 세 번째 이슈 이 중소형주냐 대형주냐를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중소형주인가요? 그러면? 같이 간다 저는 그 컨버전스 같이 간다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7월 27일 날부터 우리나라에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돈이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때 이후에 우리 국내 시장에 지금 현재 대형주 섹터와 중소형주 섹터를 구분해서 오늘까지 어떤 시장 흐름을 봤는데 빨간색 표시로 되어 있는 어떤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붉은색 표시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이 아주 강력하게 상승을 가져왔고 그 이후에 녹색 차트가 중형주인데 중형주도 오늘 약간 눌리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종합주가지수의 움직임보다 코스닥의 움직임이 현재는 좋았습니다. 이게 코스닥이 좋은데 유동성이 랠리가 오면 외국인들은 대형주만 살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이쪽으로 좀 더 좀 이렇게 넘어가는 어떤 이런 흐름인데 흐름은 아직까지 깨지지도 않고 계속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쪽에 소형주 쪽의 어떤 이런 것들을 배제하는 것은 오히려 수익률 게임에서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흐름으로 보면 대형주가 지금 현재는 아직도 소형주보다 지금 현재 언더퍼폼하고 있습니다.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런 것들이 한 번 더 유동성의 어떤 보강이 방금 전에 두 번째까지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들이 보강되면서 유동성이 우리 국내 시장으로 보강되는 어떤 흐름이 나오면 대형주 섹터도 같이 올라오겠지만 그렇다 해서 틈새 장을 주도했던 중형주나 코스닥 시장이 무너지는 건 저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예를 미국의 차트로 다시 하나 가져왔습니다. 자, 보시는 차트가 미국의 어떻게 보면 S&P 500
아래 이제 그 봉 차트가 S&P 500입니다. 우리는 S&P 500은 대형주 섹터를 나타내는 차트이고 위에 선 차트로 나타낸 차트가 S&P 600이라는 차트입니다. 이 600이라는 차트는 미국의 러셀 차트와 같이 지금 현재 중소형주를 대표하는 차트인데 이 흐름을 보시면 지금 현재 어떻게 보면 바닥권에서 지금 올라오는 어떤 이 과정을 소형주는 내리고 중형주는 소형주하고 중형주는 내리고 대형주만 끌고 올라간 장도 아니고 중형주하고 대형주만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대형주가 내려오는 이런 장은 아니었다. 그러면 지금 공존하는 어떤 이런 장이라고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코스피하고 지금 대형주 섹터가 조금 덜 올랐지만 이거는 가격의 보정 작업이 분명히 이루어졌어서 이번에는 같이 갈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장 흐름이 3일 만에 코스피 시장이 내려왔지만 코스닥 시장은 오늘 새로운 고점 531을 찍고 나가는 어떤 이런 흐름을 보여줬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흐름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는데 이쪽이다 아니면 저쪽이다 지금 현재 말들이 많지만 그냥 흐름은 순수하게 보면 양쪽 다 같이 가는 것이고 아직까지는 코스피가 코스닥보다는 좀 약하게 움직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시장에서도 그런 흐름들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대형주가 이제 달려주고 그 다음에 코스피가 쉬는 동안에는 중소형주들이 그래도 좀 움직여주는 모습들 나타났는데요. 그렇다면 유망 업종으로 좀 더 추격을 해본다면 어느 쪽을 보는 게 좋을까요? 오늘 유망 업종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IT 부품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IT 부품주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스마트폰 관련 부품주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현재 시장은 사실은 글로벌 시장 자체도 지금 블루오션 성장을 계속 끌고 가는 어떤 이런 자리는 스마트폰 분야다고 저는 판단하고 최근에 이제 애플 아이폰 5가 나오고 난 뒤에 그냥 굉장히 많은 양의 어떤 물량들이 팔렸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의 어떤 러시는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또한 이제 여기에 대항마인 삼성전자의 어떤 갤럭시 노트 2가 출시가 되면 이런 어떤 경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다음 표를 하나 보겠습니다. 스마트폰 시장에서 전체 어떤 그 시장의 어떤 흐름을 그 시장을 비교해 놓은 표인데 지금 우측에 보이는 어떤 삼성전자의 어떤 흐름들요. 삼성전자가 있는 안드로이드 폰이 전체 규모의 150조입니다. 150조이니까 삼성전자나 LG전자, 그 다음에 모토로라나 HTC 같은 경우가 이 흐름에서 주도하는 어떤 시장 흐름입니까? 큰 그림은 규모별로 보면 안드로이드 폰을 운영한 안드로이드 쪽에서 시장을 끌고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 규모보다 절반 정도 되는 지금 애플폰에 보면 77조입니다. 그러니까 반 정도 되는 어떤 이런 흐름이니까 규모가 적은 규모가 결국은 뭐 수익률 면에서는 별도이고 전체 시장 규모를 삼성전자가 끌고 가고 그거보다 낮은 인셀 어떤 터치 패널 쪽이 다음 흐름을 이어간다. 이렇게 보면 이 스마트폰 시장은 2012년도를 넘어가면서 2013년도까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유럽 쪽이나 미국 쪽, 특히 미국 쪽은 50%가 넘는 어떤 점유율을 스마트폰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선진국 말고 이머징 마켓의 어떤 성장성을 감안하면 이 스마트폰 시장은 앞으로도 블루오션이다. 그리고 스마트폰의 어떤 부품업체들은 시장의 어떤 상황에 따라서 계속 성장의 어떤 모멘텀을 만들어낼 거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뭐 우리나라도 한 60% 점유율이 된다고 하죠. 그리고 중국이 굉장히 아직 낮기 때문에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각 사를 대표하는 신제품들이 이제 출시가 돼서 또다시 또 대전이 펼쳐질 것 같은데요. 그 중에서도 어떤 종목을 주목하는 게 좋을까요? 오늘은 이제 이 종목들 중에서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스마트폰 중에서 스마트폰보다도 약간 태블릿 PC 쪽에다가 초점을 맞췄는데 그렇게 맞춘 이유는 스마트폰은 확실하게 삼성이 애플을 제끼고 전체 어떤 그 비중, 출하량에서도 월등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이패드나 이쪽에 태블릿 PC 쪽에서는 우리 삼성이 지금 애플보다는 10분의 1 수준밖에 되질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삼성은 이런 쪽을 강화시키면서 애플과의 어떤 대항을 할 수가 있는 이런 흐름을 가져가는데 이쪽에 어떤 성장의 공약주 중에서
플렉스컴이라는 종목을 가져 나왔습니다. 이 플렉스컴은 사실은 연성 PCB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 연성 PCB를 만드는 회사이지만 지금 현재 갤럭시 S에 들어가는 노트 기능, 요즘 최근에 이제 모션 기능들이 굉장히 강화되고 있는데 그중에 노트 기능이 강화되게 되면 이거 어떤 장점이 있냐면 사물을 우리가 밖에서도 볼 수가 있는 어떤 이런 흐름을 가져간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 플렉스컴 같은 경우는 유일하게 연성 PCB 업체들 중에서 베트남의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연성 PCB 업체는 국내에만 있고 다른 뭐 케이스를 만드는 회사나 이런 쪽은 베트남에 있는데 이 종목이 이제 베트남에 있는데 이 베트남 현지 법인이 실적이 굉장히 좋다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 자회사의 실적이 반영돼서 이 회사의 어떤 상승의 동력을 만들어내고 현재 어떤 시장 흐름으로 보면 그 S펜 하나만 가지고도 실적이 상반기 어떤 실적을 능가하는 어떤 하반기 실적이 서프라이즈하게 연결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기관들의 어떤 매수도 좋고 지금 수급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종목이니까 향후에 좀 길게 끌고 가는 것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플렉스컴 오늘 주가를 봤더니 11,500원에 장을 마쳤는데요. 매수가와 목표가 어떻게 설정할까요? 예, 오늘 이제 3일 연속으로 올라서 하루 딱 쉬었습니다. 이제 많이 올랐으니까 당연히 이제 가격의 보정 작업이 나오겠죠. 따라가면 물릴 확률이 많다. 그래서 눌림목을 기다려서 매수하는데 가격은 11,000원이 적정한 것 같고요. 11,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 종목은 중기적으로는 단기적으로는 14,500원 정도가 목표이지만 중기적으로는 25,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이 좋겠다. 앞으로 성장성이 있다면 이건 끌고 가는 게 좋겠고 만약에 생각하고 달리 아래로 내려온다면 손절 라인은 10,000원으로 제시하는데 10,000원에 타이트하게 손절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목표가 굉장히 높게 보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김대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공략주로 선정이 된 플렉스컴 내일의 향방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넥스트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장 준비 잘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주식